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딸아이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8년을 살아왔고, 이제는 그 시간을 조용히 정리한 채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인데도 그날만큼은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온 결혼 생활이 그저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들을수록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딸 선영이가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린 용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42살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혼자라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최소한 제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선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남편과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수입도 큰 차이가 없었고 서로 바쁜 만큼 서로 믿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었던 쪽은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고 저는 매달 눈치 보며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었죠. 남편과 저의 수입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둘 다 중간 관리자 직급에 있었고 저는 성과급도 꾸준히 받는 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늘 자기가 다 책임지는 남자인 척 했습니다. 집에 필요한 큰 물건을 살 때면 꼭 내가 사줄게라고 했고, 명절 용돈을 드릴 땐 공동 통장에서 나간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챙겼다고 말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함께 번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괜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더 피곤해질 게 뻔했거든요. 생활비도 그랬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넘기면 너는 돈을 쓸 때마다 왜 허락을 안 받아? 라는 말을 들었고, 제가 월급날마다 일부를 송금해도 내가 버는 돈인데 내가 너 도와주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함께 사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순간들. 저는 부부라는 이름 아래에서 늘 조심하고 양해를 구하고 변명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결혼이고 가정이려니 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게 되셨고 제가 제 통장에서 50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한 번뿐이었고 친정엄마의 수술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남편에게 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먼저 안 남편은 왜 네 마음대로 돈을 쓰냐며 네 집엔 왜 그렇게 퍼주냐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퍼붓는 모욕에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남편의 입출금 내역을 보게 됐고 거기엔 매달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100만 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비밀 계좌에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내려놓고 많은 걸 새로 쌓아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닥에 닿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고 제 삶을 저답게 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싸움의 기록이자 제가 다시 사람으로, 딸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벌이라 바쁜 와중에도 퇴근하고도 국 하나, 반찬 하나 꼭 손수해두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데우고 출근 전날에는 옷은 다려놓고 명절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겼죠. 그게 잘하는 며느리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직장이 멀어서 아침마다 분주했고 저녁은 늘 피곤한 몸으로 마주했지만
서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가족 같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보기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지인들 앞에선 우리 선영이는 진짜 야무져요. 내가 부족하지 않게 챙겨줍니다.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럴 땐 저도 기분이 좋아졌고, 그래, 지금처럼만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 3년 차쯤부터 이상한 균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다른 역할로 취급받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안의 모든 금전 관리를 자기 쪽으로 집중시키기 시작했어요. 생활비는 정해진 날짜에만 정해진 금액, 카드 내역은 매번 보고해야 했고, 조금만 예산을 넘기면 다음부턴 허락받고 써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런 걸 책임감이라 여기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니 어느 순간부터 제 월급도 제 지갑도 남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쪽 집안은 꽤 대가족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점점 의존하려 하셨어요. 명절마다 불려가 일하는 건 기본이고 김장철이면 이틀 내내 허리 펴지도 못하고 김치를 담갔죠. 그래도 누가 봐도 참 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불만을 티낸 적도 시댁 눈치 준 적도 없었어요. 친정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시니 내가 마음 써야지 하시곤 했죠.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쳤습니다. 일은 일이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책임져야 했는데 남편은 나는 집안일 못한다는 말로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시댁은 그런 남편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직장 다니는 여자 다 그렇지라고 넘겨버리던 그 말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엄마는 원래부터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나 항상 수술은 나중에 아직은 괜찮아 하시며 버티셨죠. 결국 2년 전 통증이 너무 심해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 의사 선생님께서 이번 달 안에 수술을 잡아야 한다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엄마 손을 꼭 잡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제 월급 통장에서 딱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그날 밤 말하려 했지만 퇴근도 늦고 피곤해 보여서 다음날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우연히 제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너 지금 몰래 돈 빼돌린 거야? 라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죠.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왜 니네 집만 챙기냐고.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울지도 못한 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의 비밀 계좌와 시어머니에게의 송금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남편 며칠 동안 저를 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출근하고 퇴근하면 말없이 씻고 자기 바빴죠. 저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듣지 않을 사람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말투, 눈빛, 통제들, 그게 정말 사랑해서 온 것인지, 그 전에 그 사람이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며칠 뒤 우연히 서랍 속 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매달 시어머니 앞으로 송금된 100만 원 내역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통장 번호를 확인했는데 저와 공유하는 계좌가 아닌 제가 몰랐던 다른 이름의 비밀 계좌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 몰래 따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걸 숨기고 오히려 나를 탓했던 그 뻔뻔함이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통장 뭐야? 그는 딱히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 용돈 주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나한텐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굳이 얘기할 이유가 있냐? 내 돈인데.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내 돈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맞벌이잖아. 생활비도 같이 내고 각자 벌어서 같이 쓰고 있었잖아. 제 말에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네가 얼마나 번다고. 나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너도 니네 엄마한테 돈 보낼 때 내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쓰잖아. 허락이라는 말이 목에 걸려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보냈다는 돈은 50만 원.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부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돈을 쥐고 다른 한 명은 그 밑에서 조용히 사는 관계였구나 싶었어요. 가끔 마트에서 몇천 원 더 써도 왜 계획 없이 사? 이런 걸 꼭 지금 사야 돼?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친정 쪽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한숨부터 쉬며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일이 많냐던 말투도 이제는 뼈처럼 와 닿았습니다. 그 무렵 친정엄마는 퇴원하시고 요양차 며칠만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혼잣말로 진짜 미치겠네라고 중얼거리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도 없이 내 엄마를 우리 집에 데려와? 집이 무슨 요양병원이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같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기생하는 존재처럼 취급했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도와야 할 대상이지만 친정은 민폐일 뿐이었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숨소리조차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더 이상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와도 예전처럼 반기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은 식탁 위엔 말 대신 긴 침묵만 흘렀고 남편은 그걸 눈치채면서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한 듯 보였죠. 대답 안 해도 되니까, 감정 안 건드려도 되니까. 친정엄마는 퇴원 후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했고 오히려 식사 준비며 청소까지 해주시며 몸을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식사 중엔 숟가락을 툭 놓으며 한숨을 쉬고 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라는 말을 꼭 덧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엄마가 다 들으셨거든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밥을 드시는 친정엄마를 보며 그때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며 살고 있지? 그 물음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내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아서 말끝을 흐리시며 현관을 나서는 엄마를 보며 제 눈물이 그제야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저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린 부부야, 그리고 맞벌이야. 근데 왜 내가 다 결정해?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건 생각 안 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맞벌이잖아. 저도 내 월급에서 생활비 내고 장도 보고 생활하고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까요? 그래서 너도 벌긴 했지만 내가 없었으면 너 혼자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같이 벌어도 그는 자신이 주는 사람이고 저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가족이라는 개념조차 다르게 존재하고 있었구나. 제가 바랐던 건 대단한 이해도 감동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입장을 헤아려 주는 말, 너도 힘들었겠다. 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몰래 통장을 찍어 놓고 대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내가 미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라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툭 내뱉었습니다. 니네 엄마 병원비 그거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색내는 거 아니야?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을 녹음하는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온몸에 울렸습니다. 그러곤 그가 욕설을 섞어가며 말하더군요. 니네 집 식구들은 왜 이리 남의 등골만 빨아먹냐? 진짜 기생충 같아.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꾹 깨문 채 눈물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핸드폰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만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닌 저를 조롱하고 깎아내리는 적의 말투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끝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자라났습니다.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끝나야 한다는 걸. 며칠을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서로 피했고, 서로 외면했고, 서로를 눈으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공기엔 차디찬 싸움의 흔적이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앞으론 니네 집 일엔 상해 먼저 해. 그거 하나만 지키면 나도 뭐라 안 해. 툭 내뱉는 듯한 말투였지만 사과는 아니어도 일종의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마음속으로 계속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밥을 다 먹고 TV를 보며 웃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전 묘한 소름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며칠 뒤 친정엄마가 다시 병원에 들르실 일이 있어 제가 반차를 내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날 병원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약값을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묘했습니다. 오늘 반차 냈더라? 응, 엄마 병원 같이 다녀왔어. 카드 내역 봤어. 또 네 맘대로 병원비 낸 거야? 대체 그럼 병원에서조차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본인 허락을 받으라는 걸까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피곤해서 대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전에 얘기했잖아. 니네 집 일은 나한테 미리 말하라고. 내가 벌어온 돈도 같이 들어간 건데 허락은 받고 써야지.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같이 벌어온 돈이라는 말이 왜 그 사람 입에서는 자기 돈처럼 들리는 걸까요? 이 사람은 여전히 제가 쓰는 돈조차 허락받아야 할 돈이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턴 장모님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너도 피곤하잖아.
나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눈치 보며 살긴 싫고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 누구 맘대로? 왜 당신 엄마는 매달 100만 원씩 송금 받으며 집에 자주 오는데 내 엄마는 단 며칠 아파서 우리 집에 있었던 걸 두고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참았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말 진심이야? 제가 묻자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게 서로 편하잖아. 하지만 전 알았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귀찮음의 제거라는 걸. 그는 지금 자신이 불편한 관계를 돈으로 정리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며칠 전 시댁 단톡방에서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시누이가 새로 이사했다며 자랑하듯 올린 고급 아파트 내부 사진. 그 집엔 제가 처음 보는 비싼 가전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도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보였죠.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누이 부부가 그렇게 여유 있었나? 남편한테서 시누이 경제 사정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결혼 초부터 집 장만이 어렵다며 늘 시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주말 늦잠을 자는 틈에 서랍과 서류함을 뒤졌고 그 안에서 발견한 통장 하나. 그 통장에는 지난달 날짜로 이정아라는 이름, 즉 시누이에게 700만 원 송금된 내역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에는 바로 남편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속해서 저 몰래 시댁에 흘러간 큰돈. 매달 제가 번 돈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저는 몰라야 했을까요? 너는 니네 집 일은 내 허락도 없이 왜 그러냐? 앞으론 말하고 써.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억울하다고만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쓸 땐 제게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왜 제 친정엄마 수술비로 50만 원을 썼다고는 폭언을 퍼부었던 걸까요?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저를 가족이 아닌 물주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허락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 자기 동의 없이 돈을 쓰면 안 되는 사람.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시댁에 보내놓고도 자기는 떳떳하고 저는 단 한 번에 50만 원으로 욕먹을 사람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하지만 막상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 쉽게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퇴원하셔서 저희 집에 머무르던 중이었고 당장 모든 걸 다 내려놓기엔 감정도 현실도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지금껏 숨겨왔던 것들을 조금씩 들춰보기로요. 며칠 뒤 저는 오후 반차를 써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지 않았고 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계부라는 파일. 그 안에는 시어머니에게 나간 생활비 내역, 시누이에게 보낸 돈, 그리고 생활비 외 비상금 적립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내가 모르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절감했습니다. 제가 카드값 몇만 원 초과 썼다고 핀잔을 들었던 그때 그 사람은 한쪽에선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부부의 가장이 아니라 시댁을 위한 자금 관리자였을 뿐, 부부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돈줄로 저를 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 보는 서류 뭉치 하나가 나왔고 한 장 한 장 넘기다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 가족 부양 수당 신청서. 남편 이름으로 작성된 그 서류엔 가족 부양 대상자 김명순 관계모 그리고 월 지급액 10만 원이 적혀 있었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 복지 혜택으로 시어머니를 등록하고 몇 년간 매달 수당까지 받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말한 적 없었다는 사실, 그 옆엔 프린트된 급여 명세서 몇 장도 있었는데 매달 수당 항목이 가족 부양 수당으로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저에게 생활비 빠듯하다. 요즘 회사도 안 좋다. 니네 집에 신경 쓸 여유 없다. 그런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가족은 회사 서류 한 장에도 없었고 자기 엄마는 복지 혜택 대상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년을 속아왔던 겁니다. 제 이름은 남편의 직장 어디에도 그 사람의 진짜 인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베개를 껴안고 천장만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바보였구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 없이 본인의 생활을 굴려주는 톱니였고 뭐든 함께 나눌 필요가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 순간 진짜 결심이 섰습니다. 이젠 준비 없이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젠 나도 제대로 움직이겠다고요. 적어도 이 결혼에서 내가 당한 만큼은 돌려줄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하자. 그는 피곤하다는 듯 TV를 끄지 않고 대답했어요. 뭔데? 또 니네 집 얘기야?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가족 수당 받은 거, 비상금 적립한 거, 시누이한테 간 돈까지 다 봤어. 남편은 순간 화면에서 눈을 떼더니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그걸 왜 봐? 내 말에나 대답해. 그건 내가 벌어서. 그 돈 나도 같이 번 거야. 그가 입을 닫았습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온 이유, 그거 몰라서였을까? 당신 생각해서, 당신 엄마 생각해서 말 안 한 거였어. 근데 당신은 뭐야? 내가 50만 원 썼다고 폭언하고 생활비 몇천 원 초과했다고 기분 상해하고 그 사이에 당신은 비상금, 가족수당, 시누이 용돈까지 다 챙겼잖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피곤한 인간이네. 뭐? 나한테 다 맞춰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솔직히 네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관리한 거잖아. 아니, 당신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지. 순간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위해서 좀 썼다 왜. 그럼 너도 네 인생 살아.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이혼이라도 하든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뭐? 지금 그 말 녹음했어. 남편이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나 당신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핸드폰 켜두거든.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야, 너 진짜. 그래, 진짜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남들한테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벌어온 돈, 내 가족, 내 시간. 이제부터는 나한테 쓸 거야. 아깝게 당신한테 낭비 안 할 거니까.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처음 느끼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제 그거 농담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됐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괜히 나 건드리지 말고. 출근 후 남편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말이 좀 심했지. 그래도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잖아. 우리 사이엔 선 넘지 말자. 너도 일 터지면 감당 안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감당해온 건 대체 뭐였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섭섭했냐? 가족? 그래. 우리 엄마도 가족이고 시누이도 가족이고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너만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어떡하냐? 그 말에 저는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당신이 몰래 따로 돈 모으고 몰래 수당 받아가고 몰래 당신 식구들 도와주는 동안 나는 여기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생활비 한 푼 한 푼 눈치 보며 써왔어. 우리 엄마한테 병원비 한 번 제대로 보태준 적도 없이. 그건 내가 돈을 버니까. 나도 벌었잖아. 그런데도 퇴근하고도 국 끓이고 명절마다 시댁 가서 허리 휘고 주말마다 내 엄마 병원 모시고 가는 건 나였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집에 딸린 옵션이었어? 남편은 그제야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됐고, 이혼하고 싶으면 해. 당장 집에서 나가든가. 집은 4명이니까.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어? 그래. 웃겨서 웃지. 당신 지금도 모르지? 당신이 몇 년 동안 내 신뢰를 어떻게 갉아먹었는지. 네가 피해자인 척 하지 마. 피해자? 아니, 나는 참고 살았던 호구였어. 근데 이제 그거 그만두겠다는 거야. 남편은 화가 난 듯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엔 정말 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엄마 병실에서 혼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던 날, 남편에게 폭언을 들으며 거실 바닥에 앉아 울지 못했던 날, 남편의 통장에서 시어머니 송금 내역을 확인했던 순간들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사람 하나 붙잡기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작게 만들며 살아왔던 걸까. 그 사람은 여전히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 가족인데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었냐는 태도였고 그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공인인증서 리더기를 하나 사서 남편의 노트북에서 계좌 조회를 했습니다. 남편이 오래된 비밀번호를 그대로 써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정기 자동이체된 보험 2건, 적금 1건, 정기예금 1건, 수혜자는 모두 시어머니 또는 시누이. 제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여기까지만 하자. 그는 무슨 말이냐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가 나갈게. 당신이 그토록 쥐고 싶어 하던 이 집 그대로 가져. 대신 이 결혼에서 당신이 숨겨놓은 모든 흔적 내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꺼내놓을 거야. 남편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을 보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며칠만 지나면 제가 물러설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조용히 노무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생활을 하며 번 수입과 지출,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불균형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노무사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음,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명의 확인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두세요. 이건 재산 분할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비밀 계좌와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찍어서 저장했고 수기로 날짜 금액을 정리한 이중 가계부도 복사했습니다. 남편 컴퓨터에 저장된 가족 수당 신청서 파일도 따로 복사했고 그가 몇 년 동안 수령한 급여 명세서도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누이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과 비상금 적립 내역까지 모조리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한다고 해도 너한테 남는 건 별로 없어. 저는 조용히 그에게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시댁에 보낸 100만 원씩 3년치 기록. 이건 시누이 명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 그리고 이건 가족부양수당 명세서.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이걸로 뭐 하려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하려고. 내가 내 가족에게 했던 일보다 당신이 당신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감췄는지를. 남편이 억울한 듯 소리쳤습니다. 너도 벌긴 해도 이 집을 굴리는 건 나였잖아. 그래. 당신이 굴렸지. 그런데 그건 다 당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였잖아. 나는 내가 번 돈도 허락받았어야 했고. 근데 그게 가장이야? 남번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밥상 차리고 김장도 했어.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걸 고맙다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다못해 우리 집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제 다 네가 감당할 차례야. 그날 밤 저는 가정법률상담소에도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가족을 일방적으로 부양한 정황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시 감산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이혼 소장 초안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기념일에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써둔 마지막 메모를 현관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은 네가 쥐고 있어도 진짜 인생은 내가 찾아갈 거야. 이번엔 당신이 무너질 차례니까. 그날 밤 저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 총액, 각종 생활비 지출 내역, 남편과 함께 낸 대출 상환 금액, 그리고 그동안 제가 낸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필품 구매 내역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공동 생활비 통장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제 월급이 대부분 빠져나간 걸 그제야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생활비, 부양비, 비상금까지 철저히 관리했다는 건 이건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분할 청구에 강하게 대응하셔야겠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단단히 박혔습니다. 이건 갈등이 아니야. 이용당한 거야.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두고 웃으며 말을 걸었죠. 요즘 회사 어때? 힘들지 않아? 그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 뭐 버텨야지.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봐 나도 미안했어. 그 말에 남편은 얼떨떨하면서도 아무래도 제 태도가 달라지니
긴장을 조금 푸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서로 조금씩 노력하자고. 그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생각이 스치고 있었죠. 노력? 나만 했잖아. 이젠 모든 걸 돌려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에 그가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전부 복사했습니다. 통장 내역, 회사 복지, 수당 서류, 생활비 장부, 비상금 입출금 기록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 연차를 내고 두 번째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배우자에게 경제적 의존을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통제한 행위, 그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또 무슨 얘기? 피곤한데. 나도 피곤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조용히 프린트된 몇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너 복지수당 받은 내역이야. 이건 신우이한테 보낸 송금 내역. 이건 우리가 공동으로 부담한 생활비 총액. 이게 다 뭐야? 너만 몰래 따로 챙긴 돈이 아니라 내 돈도 들어간 거니까. 이제부터는 정산해야지. 남편은 그제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네 맘대로? 그래. 너처럼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이 이혼은 너가 자초한 일이야. 너 진짜 왜 이래 갑자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야. 넌 오래전부터 날 사람이 아니라 네 계획에 필요한 부속품으로 봐왔잖아.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두고 회사 복직도 고려하며 생활 패턴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하고 남편 밥을 해주지 않아도 그는 이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더는 그 사람의 물주가 아니라는 걸. 저는 지금 이혼 서류를 내고 2달쯤 지난 시점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감정적인 정리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두려움이 컸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살며 같은 가족처럼 지낸 사람과 이제는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 생각보다 낯설고도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그 정도 일로 이혼을 하나? 그래도 남편인데 참지 그랬어.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 발목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확실히 압니다. 내가 나를 더 아껴야 하는 이유를요. 이혼 이후 저는 월급 통장도 새로 만들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집에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치 보며 샀을 작은 커피 머신도 이제는 제 선택 하나로 들여놓았고 너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회복 중이십니다. 무릎 수술 이후 함께 지내며 재활을 돕고 있고 가끔은 저보다도 더 씩씩하게 저를 다독이시기도 해요. 잘했다, 선영아.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말에 울컥했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이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겼으니까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감정은 다 끝났고 돈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삶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몰래 모아둔 비상금, 그리고 시댁에 송금한 내역 등은 법적으로 정리됐고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도 받았습니다. 법이 주는 최소한의 공정함이 제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딸이나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김선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좋아하는 마케팅 일도 다시 집중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작은 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제 자신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너무 많이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다 견뎌지는 것도 아니고 바라본다고 다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아프지 않은 것,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당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내 마음을 말해도 될까?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당당하게 말하려 합니다. 저는 저답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